자, 금요일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부승찬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 얘기 전에 좀 전 배포에 쪽에서 얘기했던 이상민 전 장관의 30억, 32억인가요? 33억인가요? 모르겠는데 현금 따발로 3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일단은 봐야 됩니까? 근데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있었습니까? 예컨대 고위공직자 예. 압수수색에서 거액이 발견되잖아요, 현금으로. 예, 그럼 사건이 항상 커졌거든요.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예. 그때 발견된 금액이 1억이 발견돼도 억대가 발견돼도 이런데 예. 30억은 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것은 거의 저기 휴대는 불가능하고 승용차로 운반해야 되는 맞습니다, 액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차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저기 은행이나 어디서 이런 데나 받아가지고 승용차 트렁크에 다 쟁여도 안 되거든. 뒷좌석까지. 안 되죠, 안 되죠. 다 채워야 돼. 이게 쇼핑백 내가 보기엔 한 20개 분량, 그렇죠. 15개에서 엄청납니다. 20개 분량. 30억이면 5만 원권 신권으로 해서. 5만 원 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그 분량이 나오거든. 트렁크에 다 넣을 수도 없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예. 네, 대형 차량이면 되죠. 네 의원님은 계속 웃기만 하고 계시는데 아니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상상이 안 돼. 저도 이랬어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큰 돈을 한번 뭐 계좌에서도 본 적이 없기 저도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음. 이게 사실은 그냥 아무리 뭐 고위공직자를 했었어도 이 정도 현금이라면 네. 상당히 뭐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안 돼. 처분을 했거나 받았거나 네. 돈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돈 따라가면 돼요. 그 30억이 왜 있어요, 이게? 3천 있습니까 집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 있어요 저는. 죄송해요. 3,000원. 죄송해요.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많이 흥분하시는데 예. 우리 부승찬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꼴찌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이 없는 거야. 초현실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네. 감이 없어 말을 못 하잖아. 근데 뭐 의원님도 그렇게 많다고 저는 그거보다 아니 제가 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님을 네. 보면 제가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나이 돼서 집이 없어. 네. 희망이 안 보이잖아. 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말을 맙시다. 이거.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30억 발견된 거 이건 또 다른 국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얘기. 개수영장과 비슷한 급의 미스터리.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찾아낼 거라고 봐요. 왜 3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란 특검팀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네. 뭐 태도 또 그 테크닉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네. 진행하는 오랜만에 좀 능력 있는 정부 또 경청하는 정부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대선 TV 토론부터 이재명 그러네요. 후보를 계속 보셨네요. 예, 계속 토론 과정에서 참여했고 네. 관찰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동티나지 않게 국가를 보전하고 또 저기 과도적인 어떤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개혁보다는 안정 쪽에 비중을 둔 이런 어떤 국정 기조로 일단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은 입법에서 결단을 통해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또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하는 것들이 일단은 탈나지 않게 국가를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혁보다는 안정 쪽에 국정 기조가 설계된 게 맞고 인사도 그래요. 제일 그 긴장감이 높은 그 개혁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인데 네.
여기 장관 후보자들이 보면 전부 물러터진 사람들이라서 아 그래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돌파력은 없고 중진 의원이죠. 예, 그런데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중진 의원들.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포진이 됐는가 하면은 어떤 그 당장의 개혁보다는 이후의 부작용이나 개혁 이후까지 내다보고 네. 한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좀 저기 하나의 일련 국정 기조는 나왔다. 이건 대선 TV 토론부터 쭉 봐왔던 그 거니까. 봤던 느낌. 오선 중진 이거 장점. 초선 의원들은 막 패기 있게 개혁 그러지만 그 오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국회에서 지금 몇십 년 있었잖아요. 달래기도 하고 밀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걸로 제가 그러니까.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장점도 있긴 있죠. 장점이 또 있죠. 아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우선 뭐 어제 30일 만에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다 진용이 꾸려지지도 않고 네. 국무위원들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지도 않은 않았고.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혼자 나와서 하신 거니까 상당히 이제 소통의 방점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물러터진 게 아니라 조금 이 안정. 안정돼. 아니 그리고 이제 가장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정부 부처의 수장들을 이제 다선 의원들, 사선 네. 오선 의원들을 지명했다라는 거는 안전의 방점을 찍되 정부는 이거를 관리하는 거지. 입법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해달라. 국회에서 줄기차게 밀어달라. 뭐 그런 건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큰 우산이 대주마. 네. 뭐 이거 아닐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민주당에 계시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 차이가 다들 이제 뭐 이렇게 겉모습만 보는데 나는 좀 철학적으로 이 저기 정보와 관료를 보는 저 시각의 전환입니다. 예. 그 윤석열은 이념과 사법을 앞세워서 공직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저기 공직에 관한 관점은 뭐 로고 태권부이 뭐 해바라기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공직 사회는 조정과 조작 또 조율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관료 정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료 정치로서의 공직 사회를 본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념과 사법을 앞세웠다는 것은 카리스마에 집착했다는 얘기고 거기서는 가부장적인 수직 명령 체계 이걸 갖다가 자기는 그 저기 저 추구한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의 그 생리 또 시스템 제도의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조정자로서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의 전환이 공직 사회에 주는 전 충격도 있다고 봐요. 신선한 충격도.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강제로 물가로 끌고 갔다면. 저기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 가고 싶게 해서 물을 먹게 만들었다. 물가로 그렇지. 말이 직접 알아서 가는군요. 그래서 물이 있다는 여기에 그 맑은 샘물과 푸른 초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윤석열은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후려 패가지고 먹이는 건데. 그 이제 토리노 광장에서 니체가 좌절했던 그 말에 채찍질 당하던 그 마부의 장면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네. 네. 너무 멋있지 않나? 좀 철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윤석열하고 좀 이재명 정부 다른 거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됐든 서번트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서번트형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돼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실례로 이제 그 성남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공무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현장을 10번, 20번, 100번 정도 갔다 와야 예. 안 깨지지.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뭘 보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것들이 너무 초창기에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계곡, 경기도 그렇죠. 계곡 예.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계곡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문제고 가봤고 그다음에 계곡의 뭐 평상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카페는 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행정, 진짜 행정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찮잖아요. 예. 책상에 앉아서 윤석열 빨리 대통령 말하려고. 전 대통령 같이 본인이 그냥 99%를 얘기해 버리면 공무원들은 할 게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네. 그거에 맞는 문서만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도지사 때나 성남시장 때는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분위기 음흠.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다. 자, 뭐 지금 뭐 여러 얘기했는데 인선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검찰이나 또 장관. 그 인선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핵심만 좀 편집을 좀 해봤으니까 요거 얘기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직 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 간에 철수 같으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 같으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 가면서 같이 해야죠. 지휘하는 사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나 자신 있다. 이재명이다.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나라 황공이 네.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네. 관중을 썼지 않습니까? 관중. 그게 관중의 친구 포수과의 제언으로 그래서 나를 한테 화살을 쏘는 놈을 어떻게 내가 쓰냐. 그런데 관중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아주 냉철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포수관은 인간을 신뢰했다면 관중은 인간의 한계를 봤거든. 냉철하게. 예. 그런데 재상은 저런 애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써서 결국은 제나라 황공이 춘추시대 패자가 됐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라서 쓴다는 의미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못 보는 거를 보수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지. 남의 편이라고 해서 그냥 뭐 적선을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망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멘트는 물렁물렁한데 자갈은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중이 보여준 품격이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용병과 용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또 민주당의 강력한 또 지지자들 중에는 야, 이 검찰 출신을 자꾸 쓰는 게 어떻게 되냐. 아니, 사실 이런 뭐- 얘기들은 있잖아요. 예, 사실 그건 우려는 있죠. 상당히 우려가 있죠. 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얼개를 완성한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얼개를 완성하는 게 이제 추석 전. 그렇죠. 그 즈음이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민정수석도 그렇고 일부 지검장들이 네.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걱정인 거죠. 네. 걱정인 건데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들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혁을 하게끔, 개혁의 업무를 하게끔 만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악기들이잖아요. 뭐 피아노 치고 뭐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할 네. 때도 서로 다른 악기인데 두 개만 갖다 놓고 연주를 하다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색깔들이 다르면서 화합이 되는 거죠. 예, 색깔이 다 다른 게 하나의 맞아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믿어라 이 말씀인가요? 아니 지켜볼 필요가 지켜보자.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다.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하모니를 만들어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종대 의원님. 네. 근데 예.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네. 대통령도 했던 일이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난을 극복하는데 바로 그 사고. 네. 그러니까 이 통합된 역량으로 IMF라는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만에 IMF를 졸업했다. 네. 나는 이 과정이 황금 시대라고 봐요. 그 시절은 오히려 동교동계 가신들은 거의 소외되다시피 맞습니다. 했고 인재를 전국에서 구했다. 그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보화 시대로 가는 기틀을 닦았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합의 인사를 하고 뭘 할 때는 대신 리더가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목표와 전략적인 어떤 그 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그 유능한 기술과 능력, 지식을 발휘할 수 있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쓰는 차원 그 이후 과정이 있다는 거죠. 난 그래서 김대중의 그 국난 극복사가 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거든. 맞습니다. IMF 예. 직후였으니까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통합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금모으기 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또 화합을 해주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 눈부신 어떤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가슴이 벅차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으면 그 다음 여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난 극복의 정신으로 간다. 근데 이 검찰 문제는 말이에요. 검찰 개혁 문제요. 이 검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조국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개혁 과정에서 이제 개구멍을 만들어내 가지고 예.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 개혁의 목표와 그 성과가 선명해야 이게 저 개구멍 다 틀어막고 이렇게 해서 쇠파이프 들고 그 앞에 서 있다가 구멍으로 들어오면 후려 때려야 때려야 되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을.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검찰 개혁하는 거니까. 입법의 영역이고요. 네. 네, 입법의 영역이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거부권 뭐 행사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라든지 국민들의 마음 자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얘를 원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국회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봉옥이 민정수석에 오고 뭐 윤석열 사단이 왔다라는 거는 아니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고 네. 이 모든 개혁 작업은 국회에서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리고 우리는 검찰 수사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21대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 누더기가 되는 과정을 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글쎄요. 아니 많은 공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는 거는 그 개헌 문제, 제왕적 예. 그 권력 해체 문제도 그건 국회가 좀 본인이 그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 이렇게 입법부 결단이란 말이 어제 몇 번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의도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막 과거에는 정치의 중심이 용산이었던 거예요. 예. 대통령실. 그렇죠. 그리고 관저 정치가 모든 걸 좌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정은 대통령이 하고 예. 개혁이나 입법은 다 국회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상권 분리.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가는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선 과정부터 제가 쭉 지켜봤을 때 대통령께서 그 미래 의제는 조금 이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컨대 차별 금지라든가 어제 또 많이 나왔지만은 그 개헌 문제, 네. 제왕적 권력 해체 문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여당이 분발 안 하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고 네. 뭐 녹색 전환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는 않았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은 질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보적 의제들이 사실 광장의 정신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저 한남동에서 그 많은 어떤 그 소수자들이 뛰쳐나오고 네. 이렇게 했던 것은 사회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즉 계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달라는 광장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안정을 추구하다가 개혁 의제가 네. 조금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걸 저는 여당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예. 이게 소홀히 되면은 또 나중에 가가지고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는 개혁을 해야 돼.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이니까요. 뭐 자주 또 기자회견 있으면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외교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달 말 한 7말 8초 얘기가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관세 또 등등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외교 부분입니다. 미국 부분도 있고 또 하필 또 중국 전승절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등등 의원님도 정확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을 네. 딱 종료 기간을 못 시간이 지금 얼마 봤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지금 합의가 타결이 된 데가 이제 중국하고 영국에는 네. 없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40%대에서 20%대로 낮춘다라는 협의 과정이 이제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완전히 미일이 충돌하는 예.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를 확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200여 국가에게 보내겠다. 네. 이게 나온 거고. 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서로 간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 파악된 게 없는 상태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전세. 이걸 가야 네.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2박 네. 3일 동안 다녀와서 상당히 중국은 달라졌어요. 신정부에 대해서 이게 국내 정치적인 어떤 변동, 뭐 시진핑 실각설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변동 속에서 중국의 태도가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부 부부장이 저희 일행을 2시간 동안 면담을 해줬어요. 파격이네. 이거 한 번도
번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 아닌가요? 전 국가적으로 한 예. 번도. 그것도 민간 단체 방문. 예. 예, 이게 국회 공식 방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있었고 대연락부 부부장이 또 테이블에서 마주 앉고 이제 1시간 넘게 또 소통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도 빼놓지 않는 게 이제 전승 네. 기념일 참석이냐. 참석해달라. 이거 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조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한미 동맹에 기반하고 미국 외교를 우선시하는 기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또 국내 정치적 요인들도 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9월 3일 날 이제 뭐 2달 앞으로 다가온 거를 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간다 안 간다 얘기하긴 어렵고 그리고 답방이다 보니 시진핑은 답방을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정상 외교라는 게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전승절 갔지 완전히 않습니까? 모험을 걸었잖아요. 네. 푸틴 옆에서 2015년. 예, 예전에. 완전 모험을 걸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관계가 어그러지고 한중 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좋은 게 다 나타났거든요. 전승기념 네. 행사에 갔다가 오면서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봤을 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오는 게 맞죠. 먼저 맞다. 예. 예. 그러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달 말 혹은 8월 초에 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때 또 이런 또 논의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5년에 박근혜 기억나시죠? 막로가 한 거는 아, 그게 최악의 경로를 선택한 건데 그렇죠. 예. 그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혼자 가고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갔던 목적은 중국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한다. 이 판단은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구이하고 간 거거든 사실은. 물론 여당 내에서 그때도 반대가 심했어요. 하필 중국 왜 가냐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듬해 사드 배치하고 연결이 되면서 맞습니다. 예. 완전히 뒤통수 외교로 돌변이 된 거거든요. 사드 배치한 게 2016년 바로 다음에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1년 전에 간 건 뭐고 1년 후에 사드 배치 결정은 또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외교에 있어 가지고 너무 나갔다가 또 급격히 급선해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외교의 실패 사례라고 봐야 돼요. 예, 저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만은 혼자 가는 모양으로 취하면은 이건 죽음의 길이다. 네. 이건 독배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또 잘 판단해야 되겠네요. 변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한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건 다르지. 초청장을 트럼프가 보냈기 가면 때문에 다르지. 예. 같이 둘 다 보냈으니까. 예. 이럴 때는 만약에 못 가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아 조태용? 거기 가라 그럽니다. 조태용은 국정원장이고. 저 조태열 조태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둘이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니들이 가.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네. 만일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전승기념일에 참석하는 것도 뭐 대미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는데 네. 그냥 무턱대고 이제 뭐 항일 전승 기념일이다 해서 기념 행사하고 그다음에 열병식하고 이런데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위험성이 예,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부상원님 나왔으니까 이거 질문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내란 특검팀이 드론 사령부에 3D 프린터로 뭐 삐라통 만들어서 평양에 날렸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는데 일단은 삐라통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삐라통이요.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니지 네. 드론사에서 드론 사령부. 예. 드론 사령부에서 이제 드론사가 창설되면서 이제 전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훈련용이라도 갖다 놓자. 그래서 ADD에서 연구 개발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 드론 이거를 삐라통을 달고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좀 맞지 않는 네, 것 맞지 같은데? 않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교육 훈련용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네. 야, 북한을 자극해야 되니 아. 이게 삐라통을 달고 북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3D 프린터를
직접 구매를 한 거예요. 그거 샀다는 거잖아. 네, 저거 사고, 만들라고. 예, 이게 그래서 삐라통을 만들고 이게 약간 슬라이드형이에요. 예, 이게 그러네 지금 보니까. 저고도로 가면 이제 밑에가 이렇게 열리면서 쫙 퍼지는 건데 예. 이거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고 예. 이 제작된 거에 대한 거를 국군 심리 전단이 음흠. 백령도까지 수송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조를 한 거잖아요. 예. 원래 기체에다가 없던 거를 개조시키는. 그러니까 이 부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게 시험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천이나 포천 지역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하. 삐라통과 같이 발견된 제보도 저희가 저거를 평양에 바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평양에 보냈는데 문제는 예. 보내는 건 좋은데 고도 321m에서 그 평양 국방성 건물 사국을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제보를 받고 예. 정말 기가 차는 거지. 여기에 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위사업법상에 우리가 이제 군사작전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 체계의 획득 절차가 있잖아요. 예.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법 절차를 위반한 무기 체계예요. 아. 이 무인기는. 예, 예. 그래서 군사작전에 사역이 부적합한. 네. 그렇죠. 군사작전에 쓸 수가 없어요. 군사작전에 쓸 수 없다라는 건 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네요, 지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절차 위반을 한 거예요. 절차 위반. 지난해 6월에 드론 사령관이 V 지시다. 저희는 메모도 갖고 있어요. 예. 그때 회의 때 메모. 대통령이 지시라는 거네요. 예. 네, V 지시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해야 된다. 네. 이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사에 대한 작전 통제, 지휘권은 합참이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근데 국방부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지휘 절차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반이네요.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 자 우리는 합참에 보고해서 지휘 절차 위반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참이 방기 직무유기를 한 예. 거예요. 왜? 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체계를 드론사에서 평양에 보낸다고 했는데 합참은 제지를 했었죠. 왜?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못하게 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럼 합참 못하게 했었잖아요. 이거 예. 방조,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걸려 들어가 있는 이게 거예요. 외환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가운데 김용현 장관이 드론 사령관한테 경력금을 또 당일 또 지급했다는 네, 그 사실 300만 또 원, 3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럼 군인복지기금에서 당일날 지급이 됐죠.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냄새가 나는. 확인을 거고.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다. 네.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유엔사 그렇죠. 조사 유엔사겠네요. 예, 예. 이게 정전식 교정규칙 위반이네요. 이렇게 네. 되면은 유엔사가 사법적 또 심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짧게 북한 도발 부추긴 거 맞습니까? 요게 날짜를 잘 보시면 10월 3일 날 첫 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10월 1일 날 예.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술판이 벌어졌죠. 예. 국방부 장관 장관 공관에서. 공간에서. 그때 윤석열이 오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 가담자들 검찰 진술을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건 처음 봤다. 아. 그리고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비상 조치권 밖에는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때 이거는 계엄을 결심했다는 확정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리고 사실은 표현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무인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합참을 아까 패싱하고 배제하고. 예. 그 사령관들이나 드론사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군을 직접 사병처럼 움직인 좀 계엄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보고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네요. 이게 원래 계엄이 10월 또는 11월이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연기된 거예요. 12월 3일로. 그러면은 이게 왜 내란 특검에서 중요한 포인트냐? 그 무렵에 이제 술판이 있고 나서 사령관들이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빠지기 시작. 예. 많이 바빠졌죠. 그렇죠. 사령관들이. 맞아요.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관이야 저런 식으로 가담을 한 거지만은 나머지 사령관들도 특전 사령관이나 그때 방첩 사령관이나 김용현이
곽종군한테 전화해서 네.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이것도 10월입니다. 문제가 10월이에요, 많네요. 10월. 이것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게 집중돼 있었다는 걸 눈여겨보고 어떤 상황이 조성되려고 했는가. 봐야 된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이런 내용을 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합참의장이 작전 통제할 사람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군령 체계가 네. 무력화된 거니까 이건 반란 행위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검 내란 특검에서는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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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